광주는 또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잊기 힘든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저희가 아마 그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그 어느 사건보다도 더 이렇게 막 가슴이 와닿는, 미안하고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이걸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이스의 범잡이니까 범죄라고 이걸 저는 보려고 해요.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11.6이라고 대통령이 6.55가 됐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제 광주에서 일어난 이 비극이었는데, 일단 대통령이 6.55가 되자 빨리 이 사건을 누군가가 빨리 그 조사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는데,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은 사람이 바로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당시 군 내부에 있었던 이제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있었는데, 육사 11기 중심이었죠. 그렇죠. 네. 11기에서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 특별히 잘 골라서 훈련시킨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사실은 전두환이었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신군부라고 저희가 부르게 될 텐데, 전두환을 정점으로 한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결정을 하고 차근차근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그런 결과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약간의 무력 충돌이 있고서는 군을 장악하게 돼요. 사실 사람들은 오래되었던 그 박정희 정권의 독재가 끝나자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때를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불리는 시기가 됩니다. 국민들은 임시로 약간 지나가는 그렇죠. 질서를 잡고 빠질 군부로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군부는, 신군부는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계엄이 선포돼 있었는데, 이 계엄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단위 계엄으로 확대를 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권력을 쥐려고 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잡은 D-Day가 5월 17일이었고요. 5월 17일을 겨냥하고 차근차근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 K 공작 계획이라 그래서 주요 신문사, 방송사, 뭐 통신사 이런 곳에 있는 한 100여 명을 1대1로 다 만나서 세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충정 훈련이라 그래서 이제 5월 17일 전국 단위 계엄을 확대하게 되면 그때 일어날 반란 내지는 저항을 막기 위해서 특수부대와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진압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나라 행정부의 기능은 중지되고 계엄군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다시 쿠데타가 온 거구나, 이러고 있을 때 단 한 도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저항을 하게 돼요. 끝까지 여기에 저항을 해서 이제 막대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전두환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울라울라. 그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된 군인들이 총에다가 착검을 한 상태로 들어가서 막 학생들을 이제 체포하게 되죠. 평소 같으면 조금 이렇게 시위를 하면은 쫓아버리고 말았을 것 같은데, 이 공수부대원들은 일단 한번 찍으면 막 피곤죽이 되도록 사람을 막 폭행을 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이유를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연행을 당하는데, 이날 연행된 사람만 405명, 68명이 외상, 12명은 중태라고. 특히 이제 이날 그 청각장애자인데요, 김경철 씨라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 아마 그 사망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제 막 공수대원한테 얻어맞게 된 거죠.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발짓을 하는데 그럴수록 더 많이 얻어맞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다음날 죽게 됩니다. 사망하게 돼요. 신군부에서는 이제 공수부대를 하나 더 투입합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곤봉에 맞고 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트럭에 막 집어 던진 다음에 트럭에 싣고 갔는데 그중에 많은 분들이 죽었고요. 많은 분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그랬죠. 이제 시위는 멈추질 않고 전투에 가까운 끔찍한 폭력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나 대검에 의한 그 피해가 너무 커져가지고 병원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서 오는 일이 벌어지죠. 대검을 착공했다고? 시민들 진압하러 나가는데? 그러니까 지켜야 될 장소에 가는 계엄군이 이미 착검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만 보고도 아마 별로 저항을 할 의지 자체를 다 그렇죠. 잃었을 거예요. 진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정말 공수여단의 여단장이 그 실탄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실탄을 이제 장전하게 돼요. 민간인을 상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신군부는 광주를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지금 군사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결국은 21일 날 오후에 엄청난 규모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지는데 도청 앞, 그러니까 군수대 앞에서 애국가가 울려 나오는데 애국가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집단 발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군인들은 무릎사 자세로 행렬로 나란히 서서 조준 사격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서 54명이 사망하고 이제 수백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금남로 위에 있었던 여러 빌딩들, 그런데 이제 저격수들이 올라가서 밑에 있는 시민들을 이제 그 조준 사격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집단 발포의 발포자가 누구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를 놓고서 이제 나중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발포 명령자가 결국 없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는데요. 아무도 발포 명령을 한 적은 없고 군인들이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날 죽은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이제 2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압 작전이 시작됩니다. 0시 0분에 모든 시내의 전화가 다 두절됐고요. 2시부터 이제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진입하기 시작해서 5시 10분이 되면은 이제 모든 작전이 종료됩니다. 산당들에게 알린다. 황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폭도에게 알린다. 폭도에게 알린다.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이렇게 해서 약 열흘간 벌어진 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사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저는 초등학생이었거든요. 네. 전혀 몰랐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광주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어였고 맞아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세한 내막들을 다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알려지고 나서 뉴스에 관에다가 전부 이렇게 태극기를 덮어가지고 자꾸 오열하는 장면들이 뉴스에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이걸 보면서 가해자가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동안 왜 아무도 몰랐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죠. 제일 강렬한 그 워딩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내란죄 포함해서 다 처벌해달라고 이제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계속 잡고 있다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 검찰이 그러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어요.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말이었는데 엄청난 이제 저항이 있자 이제 이걸 헌법소원을 내게 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검토한 다음에 처벌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리자 97년 4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데 전두환은 이제 사죄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전히 논란거리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1297년 판결에서 이제 다 해결하지 못했던 발포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하고 사망자의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계엄군이 실제 자행했던 성폭력이라든가 그때 당시 그런 거 아예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다음에 헬기에 의한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헬기 사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해 논란이 있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헬기는 절대로 자위권 발동으로 총을 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헬기를 위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갔다 왔던 전일 빌딩이라고 지금은 있는데, 전일 빌딩 245라는 이름이 그렇죠. 여기가 그 말도 안 되는 헬기에서 발포를 했던.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거? 저기랑 아 저기 있네요. 저기. 비슷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야 저기다가 이쪽에서 전쟁 시에나 하는 일인데 헬기에서 발사한다는 거는. 여기가 이게 이게 엄청나네. 기둥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많네요. 아 여기 엄청나게. 네, 일로 와서 지금 보여요. 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쏟아져 들어온 거죠. 쏟아져 들어오니까. 여기 높은 빌딩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러니까 이거 위에서 쏜 거니까 헬기가 맞죠. 도대체 왜 헬기가 건물에 총을 이렇게 막 난사했을까? 민간인한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245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그 245가 빌딩에 남아 있는 그 헬기의 기총 솟아 자국의 개수가 그러니까 탄은이 245개라는 뜻이더라고요. 245개는 난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 민주화운동이 있은 당시 거기 현장에 있었던 조비오 신부님이라고 계신데요.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가 그 기총을 솟아했다, 이제 이런 증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증언들이 있었는데 당시는 신군부 쪽에서 뭐 헬기가 뭔지도 모르는 민간인들이 무슨 소리냐고, 그거 그냥 헬기 소리라고 이래가지고 당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제기만 됐다가 그냥 묻혀버립니다. 근데 2016년 전일 빌딩이 리모델링이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았던 그 탄은에 대한 조사가 자세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총탄 흔적은 헬기 발포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국과수는 창틀을 뚫고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간 총탄이 벽에 박혔다며 탄도를 계산했을 때 공중 정지 상태에서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각도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총알이 날라온 위치는 건물로부터 대략 한 50m 떨어진 지점에서 높이 8m, 30m 위에서 쏜 거예요. 안에서 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일대에는 이것보다 높은 건물은 없어요. 이 건물보다 30m 정도 높인 위에서 이런 각도로 쏠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2018년 2월 국방부에서 헬기가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실제로 사격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했죠. 특히나 이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이제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5월 21일 집단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누구인가? 97년 이후에 발포자에 대해 새롭게 알아낸 사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군 사령관이 5월 23일 그 전두환에게 보여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에서는 진압 작전에 대한 제안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고 하셨다. 당시 이제 증언에 따르면 이 각하는 전두환이다. 적어도 이제 충정 작전, 그러니까 진압 작전을 동의했다는 거는 이제 기록에 있는 듯한 거죠. 그 어떤 자료가 또 발견됐냐면은 광주의 경찰이 7공수여단의 그 사령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와서 참관하고 그랬대요. 참관하고 돌아가서 쓴 서류에 남아 있는 건데 일종의 그 정보 보고서 같은 거군요. 그렇죠. 네. 제3공수여단의 그 작전본부죠. 거기에서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를 보고 와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은 기본적으로 실탄이 지급되고 다음에 그 자위권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그 발포자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나온 상황이지만 누가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더 많은 조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 기록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한강 작가죠. 광주 민주화운동에 있었던 6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저는 읽다가 도저히 다 못 읽겠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읽는데 이거는 진짜 보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죽음을 당한 고등학생이 죽은 상태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잠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희가 이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민주주의가 누군가 흘린 피가 있었다는 것, 저희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억울한 죽음에 대한 그런 묵념의 느낌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우리 이 민주주의가 계속 되기를 바란다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오늘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아, 서울대를 나오셨네. 네, 그때 가고 싶어 서울대를 했던.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 박종철 열사 추모비가 있어요. 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하면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1월 13일 날 하숙집에서 네. 예,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돼서 하루 동안의 구타와 물고문을 비롯한 갖가지 고문을 받다가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예, 예. 종철아, 종훈이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그만 새끼야. 가자. 안 돼요. 상당히 이제 그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4일 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에요. 예,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 치료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무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어찌 보면 참 우리 역사에서 되게 뼈아픈 부분들을 담고 있는 게 이 건축물 자체가 고문에 최적화된 건물이에요.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나선형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소리냐면은 예를 들면 눈을 가린 상태에서 이 나선형이면 몇 층인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가혹 수사를 자행하다가 수사관들끼리 이 자식 안 되겠네. 지하실로 데려가.
그리고 나선형 계단을 이제 눈을 가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남영동 대공부실 그 건물에는 지하실이 없어요. 말로만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16개의 조사실이 있습니다. 16개의 조사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문이 있으면 이쪽 방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엇갈리게 만들어서 지그재그로. 왜냐하면 고문 받는 사람이 혹시 문이 열렸을 때 저쪽 방의 고문 상황을 못 보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방 문을 열게 되면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이제 폐쇄적인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을져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그러니까.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여사가 살아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보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게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렸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근데 직전에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그 사건. 지난 1986년 서울대 의류학과에 다니던 중 경기 부천시의 의류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부천경찰서로 연행돼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문경 피고인에게는 가혹행위 혐의 이외에 준강제 추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방청객 등이 문 피고인이 탄 호송차를 20여 분 동안 가로막고 문 피고인을 차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호송차의 유리창 등을 부수면서 이를 막는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야 사고 치지 마 했는데 그 학생이 사망하게 되니까 반드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연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 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송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진짜 목숨 걸고 사실 한 거네요. 그거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알려져.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갔는데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아는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아유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예?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저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발이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화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한 잡히면 넌 맞아주고 뭐야 이 새끼야. 나와. 따라와. 너이 새끼야. 뭐야? 가봐.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야,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야, 어디로 가야 돼?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탁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랐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검안을 했던 의사 오현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에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현상 씨는 이 얘기를 하고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좀 이렇게 혹시나 학생 때 운동권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집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고 저 역시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용기를 내신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의사고, 그렇죠. 본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걸 은폐하라는 게 자기 눈앞에서 보이니까 뭔가 솟구쳐 오른 거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경찰병원에서 보통 이제 부검을 실시했대요. 이런 사건들은. 그런데 혹시나 어떤 조작이 또 있을지 모른다고 판단을 해서 부검 장소를 함양대 병원으로 옮깁니다. 사망 원인이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말 조심 안 하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극해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형사 2명이 구속이 됩니다. 속전속결의 구속이었어요. 아주 빠른 구속이 됐고 그 옛날에 혹시 사진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2명의 경찰관이 호송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냐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이제 그 사진이 유명한데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황적준 박사는 경찰에서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어요. 나중에 이제 훗날 인터뷰를 하신 걸 봤더니 그 기자분이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후회한 적이 없느냐? 당신이 평생 가던 길에서 지위를 잃었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후회는 안 했어요.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반장을 맡았던 조한경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이 3명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서영수야?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해갖고 죽인 놈들이야. 나가세 의심 버리고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2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계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당겨라요! 군사독재! 끝장내자! 불장내자! 불장내자! 그때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요. 국기 하강식 할 때 애국가를 울리게 되는데
6월 10일 날 오후 6시 애국가를 울리는 게 그때 시민운동의 그 신호였어요. 애국가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 클락션을 울리고 맞아요.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고 하라는 게 행동 지침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가 국기 하강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날 이제 오전에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너 오늘 저녁 때 뭐 데모한다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게 좋은 일이란 것도 알고 있었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지만 오늘 애국가 틀지 마.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애국가를 트는 모든 곳에서는 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호니까. 마음에 저는 이제 틀어야 되는데 막 무서운 거야. 무섭죠. 하루 종일 이제 공부도 안 되고 혼자 막 고민을 부장을 만나서 오늘 틀지 마. 근데 그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어린 마음에 한이 되든지 야, 나는 여기서 하나도 기여를 못 하는구나 바보같이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실.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뭐 교도관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다 오로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네.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제주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정재민 시민관께서 오늘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주 4.3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고 대충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몰랐는데 좀 이렇게 평화공원도 보고 또 기록도 찾아보고 4.3 보고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무 비문이 없는 비석이라서 백비. 5.18 같으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름이 이제 붙여졌죠. 한때는 광주 사태라 하다가. 근데 4.3은 그냥 4.3이라고만 아직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격이 규정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건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봉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사태라 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이름이 규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하지만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계속 한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이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요.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막 써.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어?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도 들어오고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이래서 그 이듬해에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네.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총살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쫙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난 집으로 들어와 불을 붙이는 군인들에게 무조건 살려줍서 살려줍서 하면서 손으로 막 빌었어요.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차마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중학생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수만을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사실 제주도는 뭐 잘 아시겠지만 어디 가나 4.3 사건의 그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그 저희 이제 토크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그 장소가 있다 그래서 잠깐 내려서 보고 왔는데요. 무명천 할머니 이야기라고 작은 이제 집이에요. 무명천이 왜 나온 거냐면은 1949년 1월, 그러니까 한참 토벌이 일어날 때죠. 그때 35세의 나이였는데 총을 맞아서 턱을 상실한 거예요. 근데 뭐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이런 거 당연히 보상받을 수는 없을 거고 오히려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때부터 턱이 없으니까 여기를 무명천으로 이제 감싸고 이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모양새의 무명천을 늘 턱에 두르고 사는 이 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은 무명천 할머니라 부른다. 어느 어떤 다행못사 뭐 여자 저말로 즐긴 건 할머니에겐 턱이 없었다. 턱이 없으니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할머니는 그렇게 50여 년을 살아왔다. 여기 써 있네요. 무명천 할머니 길. 4.3 사건이 참 마음 아픈 사건들이 많은데 안에 들어갈 수도 있나요? 네. 신발을 벗고 타겠네요. 마음이 먹먹해서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할 고통을 안고 살았을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역사책에서 보거나 할 때랑 비극의 희생자의 모습을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더 다가와서 그런지 4.3 사건에 대한 박물관이 있거든요. 제주 동쪽에 거기 간 적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장소보에 비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초라한 그냥 집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직접 그 피해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직접 봐서 그런지 더 막 마음이 더 먹먹한 것 같아요. 아이고. 사삼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을 이제 보면은 진짜 읽기도 힘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건 또 굉장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몇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 살아가시던 방이 있고 거기 이불이 있고 옷이 이렇게 정리돼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럴까 그 안타까운 그 사연이. 근데 이제 또 현실적인 문제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78년대 순이 삼촌이라고. 그게 처음으로 사실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서 하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근데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계엄령이 발령돼 있거든요. 계엄령이면 다 모든 사람이 다 군법회의에서 재판받는 거예요. 일반 재판이 아니라.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용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용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항변.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다예요. 이유가 아니고 사람의 주장은 무죄? 지금은 자백을 안 하고 다투면 그냥 일반 사건도 다투면 막 기록이 몇천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 살인은 무조건 10,000페이지 이상 가요. 제가 세봤어요. 이렇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2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란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 먹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서류를 작성한 거네요. 그러니까 재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 있어야 되고 재심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그때는 군법회의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재심을 하려면 사실 군사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해방만 되면 모두 평화롭게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해방이 이런 비극을 안겨줄 거로, 한국 전쟁을 비롯해서. 네, 우리끼리 너무. 맞아요. 그 전쟁 상태가 아닌데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국가 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잖아요.
권력이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상황을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위태로운 권력이 내린 어떤 결정에 의한 희생자니까 나중에 이거 복권하고 이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 일이 아닐까. 이거 말고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게 싶어요. 저는 무력이 있으면 계속 그걸 쓰게 되고 차별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만성 불치병을 관리해 나가듯이 관리할 수 있을 뿐이지 항상 그거는 근원에 있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이야, 정말 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3세, 1세.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이름이 아직 등록되기 전에 7세, 7세. 한 집 건너 한 집이 다 초상 치르고 있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세기가 넘도록 말도 못했던 사건이었던 거죠. 사건이란 말도 다 너무 그릇이 작죠. 와, 끝도 없구나. 와, 정말 이거는 뒤에서 행불이 언제 됐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뒤에서 보니까 다 보여요.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40m 살고 헌법 공부만 글자만 공부만 하면 뭐예요? 법조인으로 이제 많이 진행했는데 그 군법회의 그 기록도 그러면서 와, 참 20년 동안 진작 봐야 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만 해도 참 정말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진술서? 이런 것들을 볼 기회는 없잖아요. 사실 어른들도 말을 굉장히 극도로 아끼시고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저희 친가가 쭉 살아온 곳이고 네, 저는 여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본적이죠 여기가. 그렇죠. 저는 또 제주도가 본적이에요. 그걸 또 안 바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번 바꿀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특세 있고 좋은데 왜 바꿔? 그래서 안 바꿨는데 저희 집에서도 제사 때나 가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다가 저 같은 애들이 뭔가 들어보려고 그러면 그냥 싹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학교 갔다 와서 야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그래서 아 나는 경찰 될 거야. 왜냐면 그때는 이제 로망이 형사, 경찰. 그러니까 할머니가 와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라고. 왜 그런지는 얘기 못 하시고. 그렇죠. 왜 그런지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 할머니 기억에 너무나 그게 그게 네 의지든 네 의지가 아니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러지만 항상 무서운 거예요. 그 시대에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언제 또 국가 권력이 돌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할지 모른다. 그걸 그러니까 당연히 자식은 모르는 게 낫죠. 근데 그 자세한 사건은 모르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도 항상 뭔가 제주도는 특이하다는 것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왜 아냐면은 많은 지역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당을 지지하면서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근데 제주도는 언제나 무소속 특정 정당 우리가 아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항상 선거 끝나면 색칠이 막 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색칠 되는데 여기만 하얀색이거나 회색이야. 이게 뭐죠? 그러면 저기는 언제나 무소속을 찍어. 그 되게 슬픈 이유일 수 있어요. 슬픈 이유라서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가 정말 우리랑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을까? 70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몰랐어요. 잘 어릴 때는 그 어떤 일이 있는지 몰랐고. 네, 아주 아름답고 집안의 고향 이런 걸 온 것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